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선고됩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로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공식 언급하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유심 교체 대란 이틀째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1차 조사 결과에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결렬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모레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첫 합의기일도 당일 열렸는데 여기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선고기일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모레 나올 대법원의 선고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불러올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어서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 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렇게 대법원 선고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심판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선 전에 이 후보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라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당내 전반적으론 대법원의 빠른 선고가 오히려 이 후보의 2심 무죄를 확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재판 리스크가 불거진 데 다소 당혹스러운 기류도 엿보이는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경고가 흘러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대선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4강위 결혼 2차 경선의 승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였습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 대 찬성 1대1 구도로 결선을 펼치게 됐는데,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에 따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4강에서 대권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홍 후보는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탈락한 후보들의 위로를 건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2차 경선 결과 역시 선거법에 따라 구체적인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장 본선 행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김문수, 한동훈 양자 모두 압도적 승리는 거두지 못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또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탄핵 찬성파인 한 후보 간 양보할 수 없는 1대1 구도 속 더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한덕수 출마론에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 반면 일단 경선에 집중하자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양자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최종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그 최종 시한은 다음 달 10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 2인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보수 진영의 시선은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빅텐트의 큰 축으로 꼽히는 한 대행의 출마 그리고 후보 단일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말을 아끼던 당 지도부 입장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보수 진영 대선 전략의 상수로 놓는 일종의 공식 선언이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선 단일화 언급은 패배주의란 일각의 비판에 민주당에 맞서는 최종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는 반박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당 안팎에선 한대행 출마를 전제로 한 빅텐트 구상도 한층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까지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좁겠다라고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쭉 들었습니다. 관건은 단일화 시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다음 달 3일 당의 최종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일주일 남짓의 초읽기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만약 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기호 2번으로 등록하려면 입당부터 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단일화 시한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할 대선 후보의 윤광 역시 이 시기와 맞물려 더 명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대권 도전이 마무리되면서 30년 정치 인생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대권 도전의 꿈이 끝내 무산된 홍준표 후보. 공언했던 대로 컷오프 발표 직후 30년 정치 인생을 졸업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당을 떠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홍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뒤 30년 동안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에 이어 2차례 보수정당의 수장, 경남지사와 대구광역시장까지 굵직한 당직과 선출직 타이틀을 수집하며 보수 대표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른이라는 고령에도 홍카콜라,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에 더해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꼰대 맞죠? 나이 70이니까 꼰대가 맞죠? 켄터키 치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있죠? 그것처럼 친근한 할배로 그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홍 후보는 대구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이번에는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선 초반 경륜과 인지도로 본선행을 자신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라는 변수로 지지세가 흔들렸습니다. 뒤늦게 한대행과의 단일화의 찬성으로 돌아서도 단일화 이슈를 선점한 김문수 후보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단 분석입니다. 더구나 탄핵 반대파표가 양분되면서 탄핵 찬성 측 한동훈 후보에게마저 밀려났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선대위 명단에는 강금실 전 장관과 박용진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출 직후부터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며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본선을 이끌 통합 캠프 1호격으로 진영을 초월해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이 후보 입에 오른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중간중간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제가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 윤 전 장관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경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며 다행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보수 인사 추가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계파를 초월한 인재 영입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 끝에 탈락한 박용진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만 쏠리지 않도록 진보 진영을 더 다지겠다는 조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에요.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친노계인 강금실 전 장관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중요 고비마다 이 후보의 쓴소리를 내 개파색이였다고 평가받는 우상호 전 의원은 강원 지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용했습니다. 비명계 유력 인사인 김부겸 전 총리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유승민계로 경북에서 3선을 한 건호올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 유세를 맡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대선 캠프로 지지층은 물론 중도 무당층 표를 확실하게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0.73%포인트 차 석패를 반면교사 삼아 본선 레이스 초반부터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 10분 협상 뒤 노사 개별 면담에 돌입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0분 협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8시에 다시 재개했는데요. 10분 만에 또 중단됐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개별 면담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버스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노사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서울 출근길 교통 상황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50분 전쯤인 저녁 9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니 협상 경과와 대체 교통수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지하철 열차 투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00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7시 반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일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불은 백년사 방면 7부 능선에서 목격됐는데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해가 진 시간이라 산림청 헬기는 내일 띄울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이곳에선 큰 산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3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쯤 큰 불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SK텔레콤의 무료 유심 교체 이틀째인 오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이 벌어졌지만 유심 재고 부족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허탕을 쳤는데요. 불안감에 S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SKT 대리점 앞.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심 교체 첫날 허탕을 치고 새벽같이 서두른 가입자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그때 오면은 번호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잠 안 자고 5시 준비해서 6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50명으로 제한된 수량의 절반 이상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심 카드가 많이 안 들어와서 현재 대기줄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3시간을 기다린 가입자는 끝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9시 전에 이미 안에 직원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에 미리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은 SKT 대리점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심 정보 유출도 모자라 유심 교체까지 M1 가입자들만 고생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편하고 번거롭게 모든 시간 다 빼앗기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나와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시간 버려야 되고 이렇게 이런 힘도 버려야 되고 이런 부분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S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유심 교체 첫날에만 3만 4천여 명이 KT와 LG U+로 옮겨갔습니다. 사태가 계속되면 이탈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해킹 공격으로 SKT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9.7GB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피해 규모와 해킹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와 SKT는 유심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까지 차단된다는 건데요. 해외에 체류하는 SKT 가입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공항 로밍 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가족과 미국에 머물고 있는 SKT 가입자 A씨. 해킹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심 서비스를 등록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외 로밍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먹통이 되는 상황이죠. 변경하고 개통을 하려면은 국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SKT 가입자들은 공항에서 유심을 바꾸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SKT가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채 해외로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의 전화와 문자 등이 모두 차단됩니다. 반대로 해지할 경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이곳만 유심 교체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심이 있다는 소식에 일부러 공항을 찾는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출국하시는? 아니에요. 주변에 다 없다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한 100명 이상 오셨었다고. 어제 신랑이 바꿔가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식별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은 복제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T 대리점에서 새 유심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다른 유심을 끼우면 안 됩니다. 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장시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전원을 꺼두면 비활성 상태가 돼 복제폰으로 접속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유심보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유심 교체만을 위해 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탄핵 찬반 대결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후보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뵀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탄파의 김문수, 찬탄파에서 한동훈 후보가 2차 결선 통과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막판으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하던데 오히려 홍 의원님 네.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이런 결과? 예,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제 쉽게 예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분위기상 이제 올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한동훈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홍준표 후보의 이 여론 상승세가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주춤했고 특히 지금 당원들의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탄핵된 이후에 많이 이제 절망감, 상실감에 빠져서 사실은 조금 이 여론조사에 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당원 투표율이 63%였는데 이번에 한 50%였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조직력이 지금 현재 네 후보 중에서 가장 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29억 4천이라는 선거 자금을 11시간 만에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모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언론에 하면 그 팬층에서 굉장히 댓글에서 만지 폭격을 하는 걸 보고 조직세가 강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당원들이 평소에 비해서 지난해부터 조금 참여가 저조할 때 이런 어떤 한동훈 후보 측의 조직력이 막판에 갈수록 좀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은요? 우선은 3강 1약 구도였잖아요. 그래서 김, 한, 홍 중에서 누가 2인에 포함될 거냐가 관심이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지세가 워낙에 공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켜낸 게 이번에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8명의 후보에서 나경원 의원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민심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형성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됐었고 또 한동훈 후보가 워낙에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하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토론도 잘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찬탄파로서의 몰아주는 그런 지지세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거에서 이번에 2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후보도 오름세가 분명히 있었다고는 하지만 토론에서의 약간의 실기한 부분이 있고 또 김문수 후보가 워낙에 강력하게 지지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이제 한덕수 단일화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덕수라는 강력한 워딩을 자아내면서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그 두 후보 사이에서는 좀 약세였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반탄파와 찬탄파 후보가 한 명씩 올라오면서 3차 결선의 관전 포인트가 뭘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게요. 관전 포인트 뭘로 보세요? 예, 저는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탈락하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흡수를 하느냐 하는 관전 포인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내가 깰 수 있다는 나름대로 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자신감, 신뢰감을 누가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찬탄 반탄의 의미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누가 꺾을 수 있느냐 이런 점에 가장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 자세로 또 흡수를 할 거냐, 네. 이런 어떤 세 가지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 토론회잖아요, 그게. 네. 지금 제 1번으로 꼽으신 변수가. 네. 양자 토론회가 내일이고, 그렇게 해서 쭉 그 여론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 결정이 될 텐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될까요? 뭐 아직은 예측이 어렵긴 한데요. 저는 김덕수 그 키워드가 아직도 강력하게 국민의힘 내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은 결승 같은 2인 대결이지만 준결승이란 말이죠. 누가 한덕수 후보로 이제 나왔을 때 단일화에 좀 더 오픈마인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뒤에서 배후에서 기획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덕수가 나와야 좀 대결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지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언제든지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오픈마인드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이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토론을 잘하고 내일 1대1 토론을 10시에 하게 될 텐데요, 오전에. 네. 또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난타전이 있고 네거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실력은 있네라는 것들을 인정을 받고 또 다시 한번 탄핵의 강을 건너는 모습, 그리고 정말 기존에 있는 그런 윤 어게인,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 이런 네. 것들을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지자들은 이길 수 있는 후보, 나름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는 후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사실 예. 김문수 대 한동훈인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 한덕수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은 저는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오히려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한 명의 단일 후보로 이제 선발이 되면 그때 과연 단일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으로 단일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모습들은 보면은 극우의 강경파 지지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들이 과대 대표됐던 것들이 표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워낙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여론들은 그래도 중도 민심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확장성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탄핵의 강을 건너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져올지는 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출마 선언이 유력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 이야기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떨어진 후보들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좀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몇 프로 얻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얻었을 것 같고,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프로테제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최소한 7대3 이상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또 뭐 물론 지금 한동훈 후보 측으로 갈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층으로만 본다면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도 막판까지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결국은 본인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고한 어떤 신뢰감을 이제 표시하지 않으면 막판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또 한동훈 후보의 특유의 또 토론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막판에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을 발표할 때 탈락을 한 홍준표 후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탈당을 또 그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한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탈락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에서의 역할도 여기까지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결과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미리 그래도 내가 탈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언하겠다라는 것을 한참 전부터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번 대선에서의 경선 과정에서 아마 홍준표 후보가 뭔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나 정치와 정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진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8인 경선부터 오면서 경선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덕수 출마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부터 해서 여러 관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후보로서는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후보랑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상당히 요즘 것들 하면서 정치 쫓아라고 뭔가 좀 괄시했던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선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의 30년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같이 명확하게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남은 대선 동안에 내가 협조하거나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번 과정에 대해서 부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명태균 이슈가 있고 오늘 명태균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오세훈 잡으러 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뭔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한데 아무쪼록 홍카콜라부터 해서 청년 세대 그리고 보수에서의 조금 유머와 재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던 한 정치인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정치사에서는 큰 일인 것 같아서 사실 두 명의 후보가 선정된 것보다 이 일이 더 마음에 좀 다가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신 의원님도 그렇고 홍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전직 의원이시지만은 오늘 낮에 김성태 전 의원하고요. 우상호 전 의원이 저 YTN에 출연했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동료 의원들이. 예, 홍준표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래시계 검사로 당시 90년대 초반에 이름을 이제 날리다가 와 있을 때 정계 이제 입문을 하면서 이제 그 정치계에 이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정치 경력만 하더라도 국회 5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경남 도지사 그리고 대구시장을 했고 그리고 당 대표도 2번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2017년 대선 후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이번 대선 후보 도전 이제 3번째입니다. 이번 도전을 앞두고 본인은 이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른 분들은 하지 않았던 자치단체장을 미리 사퇴를 하고 그만큼 나왔죠. 그런데 조금 전에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은 최소한 이제 그 최종 후보는 모르겠지만 이제 최종 결정전까지는 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했고 장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과 좀 좌절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하는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원래 거기 마이크 앞에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앞으로 나는데 거꾸로 되고 이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정신없는 가운데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개인적인 소신문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할 일이 많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만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뭐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있지만 또 주변의 어떤 기대 그리고 어떤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탈당을 지금 현재 본인은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떠나는 사람을 또 뒤로 하고 경선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는데 이 경선 열차가 이제 종착지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또 한 명을 더 태울지가 계속 관심이거든요. 이제 5월 1일 출마가 뭐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장 내일 모레거든요. 5월 1일 사임, 네네. 2일 출마 선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 경선들이 많이 묻혔던 거고 2인에서 1인으로 확정되더라도 그렇게 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엔 단일화되면은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명분이 없죠. 지금 심판으로 뛰는 사람이 갑자기 옷 벗고서는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로 나왔을 때 얼마나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쇄신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소구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5월 초에 이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오늘 국무회의만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밑밥을 까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행정부와 정치, 국회가 뭐 아름답게 조화가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정치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뛰는 선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전히 그런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의 2인자였고 그때 여러 과오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잼버리, 후쿠시마,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주마등처럼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의료 대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많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산적한 과제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명분이 될 것인가. 제2의 윤석열 정권이 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감동받거나 공감하거나 지지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표를 그냥 갉아먹는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무슨 대안이 되겠느냐. 또 용병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출마 여부는 이제 출마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제 요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안했던 노무현 정몽준식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떤 방식입니까? 예, 2002년도 당시에 이제 노무현 이제 후보가 당시에 이제 후보로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당시에 이제 이휘창 후보와 있던 그런 어떤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통합 21인가요? 그 정몽준 후보와 있던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양측 간에 치열한 삿바싸움이 벌어졌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국민 여론조사, 순수 국민 여론조사만으로 하게 됐죠. 순수한 국민 여론조사요. 그래서 뭐 역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다 배제가 되고 그런 어떤 방식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노무현 당시 후보였던 조직, 당 조직이 힘을 발휘하면서 노무현 후보로 이제 됐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드라마틱하게 그 대선 직전에 또 정몽준 후보가 지지 의사를 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이런 어떤 단일화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물밑에서 좀 치열한 삿바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이제 만약에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막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본인의 어떤 지형과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는 지층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 이해가 지금 미리
만약에 이제 이낙연 어떤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몸집을 먼저 좀 키워야 된다. 지지층을 먼저 좀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네. 그 상태에서 단일화를 한 다음에 입당하는 방식.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먼저 입당하고 단일화하는 방식을 이제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뭐가 선호가 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는 바는 한덕수 후보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서 컨벤션 효과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지 지지세가 더 확장세 있게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 단일화를 그리고 당 가입을 너무 빨리 하는 것조차가 그런 효과를 좀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보 등록이 5월 11일까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투표용지를 프린트하는 그 직전까지 끌고 가서 그 직전에 막판에 단일화를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정략적인 계산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한덕수 후보가 그렇게 뭔가 선거를 나갈 수 있는 자금 비용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당으로 빨리 들어와서 당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기를 원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하고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이 중요한 게 이게 후보의 기호가 그때 정해지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를 시한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를 했으면 그때까지는 이제 단일화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이제 11일 정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최소한 이제 이낙연 지금 전 대표하고 했던 관계 정리를 좀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빅샷 원샷으로 그 이제 단일을 하면 시간은 뭐 하루 정도 토론하고 하루 정도 여론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뭐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단지 이제 어떻게 단일화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진정성을 갖고 이제 접근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낙연 후보 측도 그렇고 특히 한덕수 지금 이제 그 권한대행도 출마를 한다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시대적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어떤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방법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삽바 싸움에서 이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저는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단일화 또 빅텐트까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대선 가도의 이재명 후보의 또 하나의 또 변수는 이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바로 이틀 뒤인 5월 1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가 9일 만이고 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로 따져봐도 36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평가인데요. 결과에 따라 좀 파장도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634 원칙을 얘기하면서 빠른 판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상당히 전원 합의체에 빨리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이 빨리 날지는 예측 못했던 거죠. 근데 저희는 뭐 판결은 나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지금 2심에서 무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결과를 달리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기 재판 같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토론과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타임라인으로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파기 환송해서 다시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각하는 방식일 텐데요. 그 어떤 두 가지 가능성도 그렇게 큰 지금의 상황을 달리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는 국민들이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고 이것이 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긴장은 해야 된다고 신영께서는 생각합니다. 2심 무죄를 뒤집으려면 이제 그 논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뒤집는 그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바로 잡은 것은 아마 그게 뒤집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10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지금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2번 만에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뒤집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까지 하면은 총 12명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내려지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2심 항소심 재판이 워낙 엉터리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보면 특히 대법관까지 오신 분들은 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항을 사례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지금 항소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뭐 한두 번 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뭐 인식의 문제라서 뭐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백현동 사건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 백현동 관련된 특혜를 왜 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지 많은 언론에서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특혜를 준 게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은 성남시의 과장국장 그리고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법정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무죄를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죄로 이제 파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로 한다면은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을 그대로 놔두면은 선거가 그대로 하면은 그 이후에 뭐 또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서두른 것 자체가 최소한 이런 어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파기 환송할 거냐, 파기 자판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뭐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파기 자판을 만약에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하게 된다면 이후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도 낼 수 없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또 일부 국민들의 대선 어떤 주자 후보의 어떤 선택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파기 자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등록을 앞두고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압박이 있었냐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받았다는 주관적 느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기는 힘들다는 것과 국토부에서의 공문들이 명확하게 증거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증거물은 저기 판단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도 법대로 하면 문제가 또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원을 나오면서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법원이 어떤 지금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이재명 후보로 뭐 대선 주자를 이미 확정한 민주당은 본선 대비에 일단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와 함께 이 선대위도 막바지 인선 작업에 한창인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 이거를 좀 맡아주라 이런 요청이 그때 있었거든요.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정치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자 이게 제 생각인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제일 유력한 분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가 국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의하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원조 친노죠.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인사까지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아무래도 통합 기조가 보입니다.
예, 워낙에 뭐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이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말 넓게 운동장을 쓰면서 유능한 사람들을 좌우 뭐 그런 정파에 따지지 않고 아마 기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특히나 뭐 이전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훌륭했던 많은 인사들이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더 나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선대의 발대식이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호응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선거용이다, 국민 기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산당 득표율을 올리면서 압도적인 어떤 그런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어떤 그런 명분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즉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어떤 언행이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양구의 송영길 당시 대표를 내쫓다시피 하면서 그 가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불체포 특권을 누구보다도 알뜰살뜰하게 이용을 하면서 방탄의 우산에 숨은 것이 또 이재명 또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저는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에 또 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까지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내일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신현영, 홍석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So unless they are catching up with us in terms of changes, that it's very unlikely in this election that we're going to be aligning ourselves with the old conservatives, the PPP. It's really great to have you with us.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Reform Party.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라는 것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역할과 위상을 더욱 Do you think that will affect voters' decis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Definitely. Before, for the conservative section of Korea, anything that U.S. decide was in favor of Korea, they thought, but now they think otherwise. So, which means that Korean people are going to pay more attention to diplomacy and say trade issues in this upcoming elec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Thank you. Washington Times.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워싱턴 타임스의 앤드류입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Let me answer the second question first. As you said,
최상급 표현인 모스트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문장입니다. 법무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미국 자료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꽤 어렵죠. 그래서 미국 재판은 공개됩니다. 그 보신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위원님, 우리는 그거 액세스하는데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고 이미 낸 관세도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이 전한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완화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완성차에 다른 관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만 내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다른 관세는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돌려줄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자동차 부품 150개에 대한 25% 관세도 완화했습니다. 1년간은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2년 차에는 환급 비율이 차량 가격의 2.5%로 떨어지고 이후 점차 폐지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행사 전에 이런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는 미 대선 핵심 격전지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And I'd rather see them made in Michigan and made in South Carolina and made in different states, Tennessee. We have a lot of great car making states. 고율 관세로 생산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치 완화를 요구해온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론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남은 임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취임 100일을 혹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8일 사설을 통해 재임에 성공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체로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와 외교 정책의 충격으로부터 남은 임기를 구하려면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주니어는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재계 총수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입니다. 이번 방한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성사됐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을 서울에 머물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공개 개별 면담할 예정입니다. 대상과 규모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주니어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역시 친분이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나 해외 출장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이번에 만나지 않고 정관계 인사와도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분야 협력을 위해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는 면담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으로 부친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로 미국 내에서는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총수들과의 릴레이 회동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버스 운행에 전면적인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지막 협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양측 신경전이 이유였습니다. 2시간 반 만에 협상이 재개됐지만 10분 만에 분리조정, 즉 노동위원회의 노사 개별 면담을 이유로 또 중단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데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서로 좀 의견의 차이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 시민들을 불무로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사업조합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이는 단체 협상이나 노동위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고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측은 임금 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반복되며 추가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노조는 개편될 경우 근로조건이 불리해지고 개별 사업장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새벽 4시부터 파업 등 전면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내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막차 운행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등교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의 불똥은 정부 부처로도 튀었습니다. 업무용 전화기나 태블릿에 SKT 유심을 쓰는 곳이 대부분인데 국가정보원은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 SKT 유심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대한 유심 교체 작업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업무용 휴대전화는 계약을 통해 SKT만 쓰고 있다며 모든 업무용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까지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교체 작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기기들에 대한 2차 교체 작업을 위해 SKT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정부 모든 부처는 물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SKT 유심을 교체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가입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폰을 만들 경우 해당 기기에 담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 교체도 SKT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을 하는 장병들은 유심을 바꾸고 싶어도 대리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방에 있는 장병들 또 대리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유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대별로 업체와 또는 대리점과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심 재고입니다. 인간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군 장병들까지 일괄 교체를 추진하면서 교체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는 이틀째 오픈런이 벌어지는 등 유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39만 6천 명이 새 유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일과 시간까지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 교체를 받은 가입자가 모두 11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제 유심 사용을 선제 차단할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180만 명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누적 가입자는 98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와 별개로 유심 대란 해결책으로 다음 달 중순쯤 유심 포맷 기능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정부가 재적생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이 정한 유급 시한인 내일까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내일자로 유급 처분을 내리고 6월 말쯤 최종 결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유급과 재적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편입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적된 의대생 숫자만큼 편입생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대학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재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대학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학의 교육 여건을 따져 6등급까지 나눈 뒤 편입 규모를 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등급과 무관하게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 계획만 바꾸면 대학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빈자리 100% 편입학이 허용된다면 대학들은 올해 발생한 결혼을 내년 초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을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편입학 검토까지 공식화한 겁니다. 교육부와 의대 학생단체 간담회가 시기 조율 단계에서 불발되는 등 출구 없는 대립 상황에서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70%에게 편입학 경고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유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 의향을 물었더니 과반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수업 복귀 설문조사가 마무리된 24곳을 정리한 결과 전체의 56.7%에 해당하는 6,742명이 복귀 찬성 응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7,673명 기준으로 보면 복귀 찬성 비율은 87.9%로 올라갑니다. 학년별로 조사한 13개 의대의 경우 전체 대상자 가운데 복귀 찬성률은 예과 2학년과 본과 3학년이 51.1%로 가장 높았고 본과 2학년이 49.4%, 신입생인 25학번이 4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김 여사 소환 준비를 마친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에서 서울로 옮긴 후 명 씨가 서울로 올라와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명 씨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를 밀어주려 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검찰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준비는 마쳤는데 소환 일정 조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최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 조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 고등검찰청이 재수사에 돌입한 데다 김 여사 관련 특검 도입이 거론되는 점도 소환 일정 조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일단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연루된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대납은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확인 작업 다 끝났는데. 검찰이 연이틀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송 대표는 호송차를 타고 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송 대표 측의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하라는 송 대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모레 나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속전속결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했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뒤집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언급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인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1심 당선 무효형, 2심 무죄라는 극적인 반전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힌 대법원 선고에서도 관련 쟁점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위가 아닌 인식이었고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공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길에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빨리 지정됐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후보 측과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도 김 전 지사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도 덩달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최종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불가피한데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대 가능성에 더 열려있는 건 김 후보입니다. 저 김문수는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단일화니 뭐냐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론 입당 후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기존 후보 측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대행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토론이나 여론조사를 거쳐서 한대행의 경쟁력이 기존 후보보다 높다는 게 검증되면 당에 들인다는 구상인데 이란보다는 당내 일각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끝까지 무소속 범여권 후보로 완주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직접적인 선거 지원과 후보 기호인 2번을 받을 수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한대행을 중간에 투입하는 게 가능하냐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답은 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쥔다는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결국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됐든 최종 후보가 돼 허락만 한다면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정은 결국엔 후보한테 있는 것이고요. 1+1이 2가 아니고 2보다 적은 수치들이 나온다면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범진보 진영은 한대행을 향해 기회주의자 끝판왕, 노욕 같은 원색적 비난으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오 불가론 후보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5월 11일 이후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남은 경선 레이스는 한대행과 단일화를 해낼 인물인지 한대행보다 나은 후보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한 법 개정안에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반드시 내란 대행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대행이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뻔뻔하게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단 하나의 표도 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이고 반민주주의라면서 대권을 노리고 출마한들 처절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본선 채비를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른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그간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해온 민주당으로선 집권시 검찰개혁은 상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경제부처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관건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둘지 국무총리실 아래로 둘지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아래에 예산기능 조직을 두는 건 국민 감정에 맞지 않고 어차피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인 만큼 실효성도 없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거나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대선 공약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선대위 공식 출범 뒤 정책본부 차원에서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엔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충북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옮겼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생활 등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다가 한순간에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날 자신의 가방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도 남긴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준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행 정황이 뚜렷한 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교원 보호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특수학급 교실에서 완력을 행사한 뒤 복도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교장 등 4명이 교내에서 다쳤습니다. 당시 특수학급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급에는 선생님 책상 밑에 그 비상벨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을 통한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교육계에서도 비상벨 같은 긴급 대응 체계만으로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이 개입할 만한 위급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다가올 때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달려올 것이며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도교청은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 말고 좀 더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특히 교육계는 일선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 사태로 위험성이 표출된 학교가 극히 일부 사례인 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학교 현장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교권과 학생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경찰은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김성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홈페이지에 32살 남성 김성진의 실명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을 노리고 사이버상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22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한 10대 고등학생은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일삼고 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해방시켜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하거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22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10대 남성 A군도 있었습니다. A군은 SNS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온라인에 당신의 허위 영상물이 떠돈다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방장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는데 방장은 유포자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돈이나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방장은 A군과 같은 사람이었고 피해자를 성착취하기 위한 약점을 잡으려고 1인 2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추가 신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찍어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5명을 유인해오면 성착취로부터 해방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해 경찰에 붙잡힌 김노광과 비슷한 방식인데 모방 범죄인지 묻는 경찰에 A군은 자신이 먼저 이런 수법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외에도 경찰은 여성 50여 명을 1,50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20, 30대 남성 2명과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20대와 50대 남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이 사회적, 인격적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형벌 체계를 다룬 서적 대명률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도난당한 작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런 사유로 국가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명나라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법에 근간이 됐고 서지학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됩니다. 사립박물관 운영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책이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신청을 했고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를 통해 박물관 운영자가 2012년 작물업자를 통해 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책은 경북 경주의 한 문중 소유였고 도난 사실을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수사와 대법원 판결로 범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사실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보물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신청자가 밝혔던 그 문화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그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고요. 30일간 예고를 해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서 최종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작물로 밝혀져 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명률에 대한 보물 지정이 취소됐지만 유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절차에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소유권 등이 명확히 정리되면 재심의를 거쳐 보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육군 수도 군단장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벽부터 아내의 수영 강습을 대신 신청하게 하고 중고 물품 거래와 휴일에 반려동물 밥 주기 등 사적인 지시를 해왔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요. 육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택 수도군 단장과 가족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사적 지시를 하며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신고가 잇따른다며 사례를 소개했는데 박 군 단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자신의 아내를 위한 수영장 아쿠아로빅 수업을 대리 신청하도록 지시해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기다리다 선착순 접수를 한 뒤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박 군 단장이 반려 앵무새용 새장이나 손목시계, 러닝머신과 야구 점퍼 등의 중고 거래를 직원에게 대신 시켰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관련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크기는 좀 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해줘.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또 야구 등 운동 경기 VIP표를 구하라고 지시하고 관사 안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 간담회 때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센터는 박 군 단장이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관사에 가서 반려동물 밥을 챙겨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공개했습니다. 집에 가서 전화 좀 해줘. 예. 집을 두고 왔잖아, 지금. 예.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네, 아침 가겠습니다. 너무 일찍 안 해도 돼,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조성. 관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라고 지시하고 자녀 결혼식 날 직원에게 운전과 하객 자리 안내, 집 나르기 등 사적인 지시를 내리고 식사 가능 인원 150명이 다 찼으면 직원들은 밥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로도 국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향해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 보관직 등 모든 보좌 군인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갑질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인 징벌과 엄단이 우선되어야. 육군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찰조사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여러 차례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혁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제혁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구제혁 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제혁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이적생 심우준의 시즌 1호 홈런을 앞세워 선두 LG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는 LG와의 홈 경기에서 4회에 터진 이진영의 동점 홈런과 심우준의 결승 솔로 홈런에 힘입어 LG에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화는 3연승을 거두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선두 LG는 시즌 첫 3연패를 당했습니다. 2위 삼성은 SSG를 꺾고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며 선두 LG를 2경기 차로 추격했고 롯데는 선발 전원 안타로 키움 마운드를 두들겨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아는 김선빈이 4안타를 몰아치고 김도영이 2루타 2개를 터뜨리는 등 타선이 폭발하면서 NC의 대승을 거두고 시즌 첫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쿠에바스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KT는 마무리 박영현이 두산의 한 점 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SK가 KT를 제압하고 2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SK는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를 69대 57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원희가 3점 슛 없이 40점을 넣고 리바운드 18개를 잡는 원맨쇼를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공격수 전진우가 10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꼽혔습니다. 전진우는 지난 26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진태호의 크로스를 헤딩 결승골로 연결해 전북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진우의 활약으로 승점 3점을 챙긴 전북은 2위로 도약했습니다. 내일은 봄보다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아침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이렇게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7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고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